자, 오늘 돈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요, 경기 부양 환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으로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크레딧을 좀 돌려주는 건데요. 그걸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건데 최대 한 1인당 $1,400까지도 됩니다. 조인트 어카운트로 있으면 부부는 $2,8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 부양 환급 크레딧이란 RRC라는 건데요. EIP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EIP 등등, RRC, EIP,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납세자들에게 놓친 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세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또는 수표로 지급해주겠다. 수표는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자동 지급 대상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동 지급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2021년 세금 보고를 마쳤지만 이 환급 크레딧 란을 그냥 공란으로 비워놨거나 또는 0으로 쓴 그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자, 해당 납세자는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송금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은행 어카운트로, 여러분들의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이 시작되고요. 대다수가 이제 내년 1월 말 전까지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식은 지난해 세금 보고 시에 기록된 은행 계좌, 그러니까 지난해 세금 보고했을 때 은행 계좌 내역을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곳으로, 그 은행 계좌로 직접 IRS가 입금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IRS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주소로 그 체크를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만일 전에 사용했던 그 은행 계좌가 IRS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는 그거였는 것 같은데 나 그 계좌 폐쇄했는데 라고 생각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좀 늦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IRS가 이제 그 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매치가 안 되니까 반송하죠. 국세청에서는 반송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 체크를 만들어서 주소지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세청 IRS는 최대 1인당 $1,400를 받을 수 있고 조인트 어카운트, 부부가 같이 했으면 $2,800까지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그 납세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100만 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리베이트 크레딧 지급액은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WIC라고 하죠. WIC라고 하는데 임산부나 또는 유아, 어린 아이들 그 영양 보조 프로그램에서 이제 돈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음식 살 수 있는 그 바우처 같은 것도 주는데 그런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도 이걸 받았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받아도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동 지급은 IRS가 납세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면서 납세자들은 수정 신고서 제출과 같이 무슨 복잡한 과정을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직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라도 제출 기한인 내년 4월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그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내년 4월 15일 전까지 2021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할 때 환급 신청을 하면 그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소득 수준이 미미하거나 또는 경제 활동이 없었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득이 없어서 텍스 보고 안 했어. 소득이 없다, 제로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이 IRS의 크레딧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1,400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뭘 신고하거나 신청하거나 보고하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주거나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보내줄 예정인데 다만 내가 2021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내가 이미 이걸 받은 건지 또는 세금 보고 기록에 내 은행 어카운트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또 내가 혹시 받은 거 아니야? 뭘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IRS 사이트에 들어가긴 쉽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면 그때 이제 2021년도 텍스 보고를 대행해준 내 CPA에게 문의를 해서 이제 기록 내용을 알아보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그거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요, 출생 시민권 폐지 공약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정책에 폐지한다, 뭐 이런 공약을 한 적 있잖아요.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출생 시민권이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내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둘 다 시민권자야. 당연히 뭐 그 시민권 받지만,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는 솔직히 다 불법 체류 신분인 상태로 나를 낳았어. 그래도 그 아이는 시민권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 제도. 이것이 이제 자동 시민권 제도인데, 이걸 이제 폐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지금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폐지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결국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이 생각하는 방안은요, 서류 미비 부모가 있는 어린이에게 뭐 여권을 발급하지 말라라고 국무부에 지시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는 서류 미비자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안 줘. 이것은 이제 뭐 헌법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긴 주되, 그런 경우에는 국무부 직권으로, 국무부 소관, 이민법과 관계없이 국무부 직권으로 여권 발급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 또는 원정 출산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 요건을 뭐 강화한다든지 이런 아주 핀셋 정책, 그런 디테일한 정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이 법적 해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법적으로 결국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트럼프 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측근들은 수정헌법 14조가 현재 잘못 해석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이민 강경파들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불법 체류자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그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할권이라는 표현이 바로 수정헌법 제14조에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부모가 불체자인 그런 자녀는 미국에서 그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라서 시민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 이 부분은 내년 1월 2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어떤 장단점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책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자, 수정헌법 14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에 미국 시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 미국의 관할권이라는 것은 뭐 푸에르토리코나 이런 미국의 관할 지역 뭐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관할권이 그런 표현인데, 일부 강경 이민자들은 그 관할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는 부모 두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면 그 사람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이제 이건 법적으로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뭐 쉬운 해석은 아니죠. 사실 그 수정헌법 14조는요, 노예 해방 후에 흑인과 그 자손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자, 뭐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한인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이민권 문제, 시민권 문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아니 미국의 헌법을 놓고 장단점을 따져? 이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민과 관련된 거고 또 시민권과 관련된 거고 또 우리는 이민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평등과 포용성 문제입니다. 출생지주의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누구는 미국 시민이고 누구는 여전히 다른 나라 시민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똑같이 평등하게 다 미국 시민으로 만들겠다라는 그거죠. 평등권과 포용성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게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 이민자의 기여를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이민자 가족의 안정성과 사회적인 기여, 그러니까 내가 불법 체류 신분이긴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다 미국 시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또 그런 그 가정이 안정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역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라는 것이죠. 자, 장점 세 번째, 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장점입니다. 이 복잡한 혈통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출생지 기준으로 간단하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어서 행정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단점도 사실은 뭐 굳이 따지면 있습니다. 단점과 일부 그 논란되는 부분을 본다면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 원정 출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미국에서 아이만 낳으려고 오는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죠. 한 10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원정 출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한인타운 내에, 한인사회 내에 이 한국에서 소위 원정 출산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한때 대성업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이 여기저기 뭐 4-5개씩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들려봤던 취재차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이 뭐 특히 뭐 LA에 필요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바로 자기 집에 가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 돌봐줄 수도 있고 친정엄마나 시엄마나 뭐 할머니들이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산후조리원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돌봐줄 가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관광으로 싹 와서 아이만 딱 낳고 몸 추스리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한 산후조리원이 10여 년 전만 해도 막 성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 원정 출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미국 태생 자동 시민권 제도를 그래서 이제 폐지해야 한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동 시민권의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논란이 되는 이제 첫 번째였고요. 자, 단점 두 번째는요. 불법 이민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원정 출산은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이제 원정 출산이잖아요. 멕시코나 뭐 죄송합니다만 저 중남미 지역에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원정 출산을 갈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원정 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한국 사람들이나 일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많이 없지만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불법 이민의 또는 불법 입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막 불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시민권만 받으면 그냥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막 불법 이민자가 갈까 말까 생각을 할 때 내가 거기 가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부부가 거기 가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시민권자가 되니까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은 그냥 아이를 낳고 10년, 20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그렇게 막 눌러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시민권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일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들이 만일 멕시코나 저 중남미에 있을 때, 아직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법이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불법적으로 몰려왔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믿고 그렇게 몰려오게 만들었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불법 이민을 장려하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이제 비판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자원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 서비스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미국인들을 위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 그들에게 들어갈 쓸데없는 돈을 잡아놔서 그것을 합법적인 미국인들한테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공화당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주장이죠. 자, 어느 정책, 어느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이 시간에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취지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아본 겁니다. 현실적으로 고려사항을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장단점은 알아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요, 사실 미국의 헌법적 원칙, 또 역사적 배경 등과 관련이 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민권자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런 문제를 헌법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원칙이라든지 그 법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상원, 하원 이런 데서 동의 얻기도 쉽지도 않고요. 아무리 공화당이 다 장악했다 하더라도 모든 공화당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는 많이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아무리 대통령이 혼자 생각한다고 대통령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바꾸기 전에 이민 관련 법안을,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민 관련된 법안을 강화시키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원정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현재는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 낳기 한 두세 달 전에 들어왔다가 아이 낳고 몸을 추스릴 시간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의 관광 체류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뭐 3개월이나 아니면 심하게는 뭐 2개월로 어떤 줄이는 그런 방안, 이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트럼프 캠프가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이민법이나 시민권 같은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 출생지주의, 다른 말로는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 땅, 속지, 땅.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땅 시민권자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그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그 조정을 논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원정 출산 방지 방안이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정책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나 불법 입국자들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은 단순히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권 문제와 또 거시적인 미국의 이민 정책의 방향, 그리고 미 합중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통째로 한꺼번에 확 뒤집어서 손보기보다는 부분적인 보완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참으로 이제 민감한 문제였는데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렇다 무조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기보다는 또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현실적인 고려사항은 뭐고 하는 것을 좀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이민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소식은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한 가지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미국 내 엘리트들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인디안 아메리칸들. 자, 새 정부에서 인도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 깊숙이 진입한 그 인도계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오래전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일본계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다가 그 후에는 또 중국계가 두각을 나타내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계도 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지금은 인도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요직에 등용된 인물로는 차기 FBI 국장으로 지명된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2세입니다. 부모들은 인도 국적자였지만 여기서 태어나면서 바로 미국 국적자가 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동 시민권 제도의 그 혜택을 입은 그런 이민자 2세죠. 자, 캐시 파텔. 그 사람이 결국은 FBI 국장까지 됐습니다. 부모는 이민 1세인데. 자, 파텔은 미국에서 검사와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고문 등을 거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정보국 부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테러 선임 국장 등 안보 분야의 요직을 맡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직에 그러니까 이제 FBI라는 것은 어떤 정보 첨예, 미국의 국가를 어떤 좀 좌우할 수 있는 좀 첨예한 그런 정보 이런 걸 전부 갖고 있는 사람이 FBI 국장이잖아요. 그런 요직에 백인이 아닌 인도계가 발탁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캐시 파텔이 그동안 그 트럼프의 굳건한 충성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가운데 또 다른 인도계 인사라는요. 그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있죠. 바로 비벡 라마스와미.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와 경쟁을 벌였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사퇴하고 바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사람인데 요번에 덕 봤습니다. 자, 비벡 라마스와미. 이들 외에도요, 차기 법무부 시민권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하르밋 딜런이라는 사람도 있고,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지명된 제이 바타차리아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도 다 인도계입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온,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딴, 우리 같은 이민 1세대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위직에 등용된 겁니다. 아울러 이미 많이 알려진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의 부인도 대표적인 인도계죠. 우샤라는 사람인데 우샤 벤스, 남편 이름 따라서 벤스긴 하지만 우샤 벤스도 인도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NBC 뉴스는 올해는 인도계 미국인 공화당 스타들이 탄생한 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1960년대, 70년대, 70년대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첫 번째 이민자, 그러니까 이민 1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잘 교육받은 화이트 칼라 엘리트층으로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공화당이 이들을 포용하게 된, 그리고 이들을 끌어들이게 된 기반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인 이민 사회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6, 70년대에 활발하진 않았고 우리는 7, 80년대에 활발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인도계가 좀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로서는 그 숫자로서는 훨씬 많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우샤 벤스, 이제 벤스 부통령 당선인 부인이죠. 우샤 벤스와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 인도는 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아직도 그게 있잖아요. 그 인도의 카스트 계급의 최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미국의 공화당에 아주 잘 들어맞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인도에서도 워낙 최상류층 계급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자, 어찌됐든 인도계의 약진은요, 이런 저런 뭐 이유 외에도 그 미국의 중국 배척 정책 때문에 좀 그 덕을 봤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정부 시절부터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냉랭한 관계를 계속 이어오자 공화당에서 그 중국계 인사들이 세력을 키우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이 중국계 미국인이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계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때 인도계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계 인재들도 이 고위직에 좀 많이 발탁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만 봐서는 선출직 정치인 외에,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그런 뭐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주정부의 무슨 주정부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인계는 연방 하원의원도 많이 있고 연방 상원도 드디어 배출했잖아요. 그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선출직 정치인 외에 대통령이 임명해서 나오는 그런 임명직 고위 인사는 아직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 공식적으로는 1903년부터 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넘어서 이제 120년도 넘었는데요. 연방정부 고위직이 이제는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 이제 숫자가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이 뭐 모국의 인구와 모국의 경제력 뭐 그런 것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미국 내에 유권자 인구가 많아야 그걸 보고 대통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발탁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뭐 미주 한인들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아쉽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적인 면에서 숫자적인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미국 내 중국과 인도의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을 갖고 있는 만큼 차후에라도 고위직 임명이 있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모님 모두, 두 분 다 모두 이북 분이십니다. 황해도 분들이신데요. 6.25 전에, 6.25가 발발하기 전에 이제 사업하시러 온 가족이 서울로 오셨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점이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서울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가 이후에 또 미국으로 이민도 올 수 있게 된 것이었겠죠. 제가 북한 쪽 황해도에 계속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에 왔겠어요. 황해도에서 서울로 오신 것도 이민이라면 이민이겠죠. 네. 그렇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저도 살 수 있게 된 건데 가끔은 이제 북한 쪽의 뉴스를 전해드리다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죠. 내가 만일 그 부모님이 그 6.25가 발발하기 전에 이 황해도에서 이제 서울로 오시지 않으셔서 내가 만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관련 그런 뉴스를 전할 때 그렇습니다. 네. 자, 관련 뉴스가 있어서 이런 뭐 개인적인 얘기가 좀 길었는데 관련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이름이 적힌, 그러니까 북한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름이 적힌 위장 신분증까지 사용하면서 북한 병사들이 그렇게 신원을 감추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지품을 뒤졌는데 그 시신과 함께 군용 신분증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증의 사진을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해독한 결과 이제 뭐 해독이라는 게 약물 해독이 아니고 이제 그 러시아 말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적혀져 있는 무슨 사인돼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사살된 그 북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러시아어로 된 그 신분증에는 칸 솔라트비치, 동크 스로포비치,
벨리에크, 카올로비치 등 러시아식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신분증은 공통적으로 사진과 그 발급기관의 도장도 없었고요. 출생지는 모두 똑같이 투바공화국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위를 의심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 투바공화국이라는 것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신분증에 쓰여져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서명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분증의 서명란에는 한글 이름이 자필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을 무슨 비치, 무슨 비치, 아크로비치 뭐 이렇게 러시아식 이름으로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신분을 속이려 해도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글을 모르니까 서명은 한글로, 그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버린 것입니다. 한편 그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 반국젠이다, 리철규다, 뭐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이름을 써버렸습니다. 자, 한편 그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들은 그런데 이제 한결같이 그 북한에서 파견 온 그 병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포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이론은 좀 부족하지만 훈련은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칭찬해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 병사 그들은 너무 무례하고 일반 병사로부터 막 소총을 뺏는 그런 일도 막 쉽게 하고 앞뒤 분간도 안 하고 정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한다.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생각할 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라면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건 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참 갑갑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러면서 미친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러시아 포로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포로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너무 부주의하게 다룬다라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교육받은 것 같지가 않다.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무기도 그냥 너무 부주의하게 다루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옆 동료 병사의 다리에 총을 쏜 그런 북한군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관의 배에 총을 쏜 북한 병사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러시아 포로들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토로하면서 솔직히 북한 병사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수록 조용해져서 우리는 너무 좋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라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더 이제 시끄럽게 들리긴 하지만 뭐 러시아 말로 자기네들 떠들면 자기네들도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러면서 러시아 포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북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지 러시아에 들어오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막 쏘아대고 격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군 드론인지 적군 드론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마구 쏘아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이 북한 병사들을 이렇게 말하는 게 왠지 저는 이제 뉴스를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마음이 왠지 짠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마음이 한쪽 편으로 왜 그런지 진짜 짠하고 안 좋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약 14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동일본 지역에서 후쿠시마 그쪽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뭐 깨끗해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도쿄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에 그 인터넷 중개 업체에서 구입한 그 후쿠시마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 즉 약 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 방사성 물질인 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입니다. 100베크렐. 세슘의 단위는 베크렐입니다. 1kg당
100베크렐 이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산 능이버섯을 조사해 보니까 기준치의 무려 20배가 넘는 2000베크렐이 검출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에서 막 맘대로 채취해서 내 이름 걸지 않고 그냥 가짜 이름으로 막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사서 이걸 또 재판매해버리면 이 버섯이 어디서 캐온 버섯인지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으로도 마구잡이로 판매할 수 있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후쿠시마산 버섯 등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한계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다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 한편 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슘은요, 이 없어지는 그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반감기라고 하죠. 반 이하로 이제 물질이 좀 없어지는 거. 그런 반감기가 세슘은 무려 30년으로 방사성 물질 가운데 가장 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30년이 지나야 그나마 반 정도 사라지고 여전히 30년이 지나도 반은 남아있는 게 세슘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흙이나 토지, 식물 등으로 옮겨가서 매우 지금 위험한 게 세슘인데 지금 그걸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오염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LA타임즈가 선정한 2024 LA 지역의 최고의 음식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한인 식당들이 여러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한인 식당은 LA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루 식당, 그리고 해마루 식당, 히비 식당, 그리고 깻잎 상회 등 네 곳입니다. 자, LA 타임즈는 이들이 각각 독창적이고 정교한 요리로 한식의 전통과 현대적인 해석을 절묘하게 잘 결합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LA 타임즈 설명에 따르면 특히 이제 LA 한인타운 8가와 하버드 코너에 위치한, 저도 가끔 가는 곳인데요. LA 한인타운 8가길 하버드라는 곳과 이 교차로에 위치한 그 해마루 식당의 그 마늘 간장 돼지 등갈비도 LA 타임즈가 꼽은 올해 최고의 음식으로 선정됐습니다. LA 타임즈는 바삭하게 튀겨진 돼지 등갈비는 마늘과 간장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 고기 맛과 또 완벽한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타임즈의 한 평론가는 단순한 구성 속에서 느껴지는 맛의 깊이는 하루의 피로를 푹 잊게 만들어준다. 하루의 피로를,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준다면서, 그래서 이 해마루 식당의 마늘 간장 돼지 등갈비는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인생 메뉴다. 자신의 인생 메뉴 중에 하나다라고 LA 타임즈의 평론가가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자, 해마루 식당.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렁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해마루 식당의 주 메뉴는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그래서 저도 이제 투고하러 이제 자주 갔었는데, 원래는 설렁탕으로 유명한 곳인데, 설렁탕 외에도 돼지 등갈비가 이 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극찬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오늘은 왠지 돼지갈비가 땡기네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성탄절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터이고, 가족들과 또 특이한 음식, 특별한 음식도 많이 드시겠습니다만은,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꼭 이런 걸 먹어야 되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거는 사실 없죠. 없으니까 뭐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내가 땡기는 거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왠지 돼지갈비가 땡깁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